항상 귓동냥으로 듣기만 하다가 용기를 내어 제 사연도 한번 보내봅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상황을 겪고 나서 이혼한 주부입니다. 정말 이런 미친 시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혀를 차고 한심해 하실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런 결혼을 했냐 답답하다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싫어하면서 결혼하는 부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남편과 좋을 때가 당연하게 있었고 연애할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아서 결혼했다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것이 어디 대한민국에 저 하나뿐이겠어요. 그중에는 그냥 참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해서 이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참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네요. 제가 한 선택이니 끝까지 감당하고 책임지려고 했지만 파렴치한 시댁의 행태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같이 계속 살다가는 정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혼 소송 시작하고 1년 만에 겨우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최근까지도 제게 가끔 문자를 남기거나 연락을 하세요. 저한테 악담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은 자기 아들과 제가 갈라선 이유가 본인인데도 전혀 인정을 안 하세요. 너 우리 아들이랑 합치는 거 생각 좀 해봤어? 너가 그 집만 팔아줬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한때나마 인연을 맺었던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저희 갈라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한테 이러세요. 이제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한테 해달라 소리 말고 그쪽 집안일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부모님께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기억이 있어요. 귀하게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예쁨을 독차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면 아빠가 저 대학교 졸업할 무렵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 이후로는 엄마랑 둘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아빠가 재산을 남긴 게 있으셨죠. 살고 있는 경기도 아파트 외에 세를 놓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이 하나 있었고요. 덕분에 엄마랑 둘이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크게 힘든 걸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닐 때 갑자기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당시 간암 판정을 받고 1년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면 정말 끔찍합니다. 다행히 대학병원 가서 정밀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수술을 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지만 엄마는 본인 병 걱정만으로도 모자랄 판에 암 진단을 받자마자 저를 시집 보낼 생각부터 하셨습니다.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있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엄마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너 결혼을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 엄마한테 한번 데려와서 인사시켜줘라. 엄마가 잘못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일 없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야. 우리 모아둔 돈도 없어서 결혼하긴 너무 일러. 원래 결혼이 다 준비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만 맞으면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엄마한테 한번 데려와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겠어. 엄마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암 투병을 하시면서 본인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혼자 남게 되니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제 나이는 고작 27이었고 여전히 결혼은 이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때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수술은 마쳤지만 그 이후 항암을 하시면서 너무나 힘이 드셨는지 저를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결혼 이야기를 당시에 남편에게 먼저 꺼내긴 했지만 남편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도 빨리 저랑 결혼하고 싶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결혼 약속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저희 엄마에게 남편을 인사시켰어요.
사실 남편은 다니고 있는 안정적인 직장 외에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다는 것과 착하고 성실한 것이 장점이었죠. 엄마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인사시키라는 성화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긴 했지만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엄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셨던 걸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실하고 저한테 잘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결혼을 바로 허락하셨어요. 그래, 우리 딸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자네도 아버님이 안 계신다고? 새아들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어머님이 고생 참 많으셨겠네. 예, 저희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형은 2년 전에 결혼했고 지금은 동생이랑 엄마랑 저까지 셋이 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자리 잡기를 원하셔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의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엄마는 조금 마음에 걸려 하셨어요. 하지만 집에 인사하러 온 예비 사위 앞에서는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후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처음엔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서 결혼을 해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찌저찌 허락을 받긴 했고 결혼 전부터 남편은 절대 자기 엄마 모시고 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도 니들끼리 알아서 신혼 즐기고 살라고 하셨어요. 결국 양쪽 집안 허락을 받고 저희는 격식 같은 건 차리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시댁 사정은 더 형편이 없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전세에 남편과 동생이 같이 살고 있고 모아둔 돈도 남편은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얘기하자면 속상한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제가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하겠다고 이미 결심을 해버린 뒤라 1년, 2년 뒤에 하더라도 뭐 얼마나 더 상황이 나아지겠나 싶었어요. 엄마에게 자세하게 말은 못했지만 대충 저희 상황을 눈치를 채셨는지 친정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자란 건 도와줄 수 있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 돈 없다고 참고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지만 급하게 하느라 구색도 안 맞추고 시집 보내는 건 엄마가 마음 아파서 싫어. 엄마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는 결혼 비용 아껴서 집에 보태기로 이미 이야기 다 끝났어. 그래도 그게 아니야. 하다못해 신혼여행이라도 돈 아끼지 말고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알겠니? 구색을 다 맞추자면 저희 쪽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시댁 쪽 편의와 형편을 고려해서 웬만한 건 다 생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서로 예물로 간단하게 다이아 반지만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가 결혼할 때 받은 전부입니다. 신혼여행은 일단 남편 카드로 긁었는데 친정엄마가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셔서 일시불로 다 갚았고 결혼식 한복도 저희 둘 다 엄마가 사주셨어요. 보통 집은 남자가 하고 혼수는 여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지만 저희는 남편 쪽에서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친정엄마가 해주셨습니다. 새 아파트를 해주신 건 아니었고 엄마가 갖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전세 계약이 마침 끝나서 거기에 들어가 살게 해주셨죠. 거기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이었는데 제가 모아놓은 돈과 엄마 돈을 조금 보태서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내어주고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하지는 못했지만 신혼이니 깔끔한 집에서 살고 싶어서 도배 장판, 싱크대, 욕실 타일 정도는 새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혼 살림까지 드리기에는 신랑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택도 없었기 때문에 모자란 돈은 엄마가 또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셨고요. 까놓고 말하면 시댁에서 받은 돈은 결혼식 이후의 축의금에서 신혼여행 용돈 쓰라며 받은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거의 돈을 들이지 않으셨죠. 속상하긴 했지만 살면서 둘이 벌어 우리 엄마에게 용돈 드리기로 하고 참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도움 많이 주셨잖아. 앞으로 조금씩 갚자. 엄마가 월세 받으며 사시긴 해도 나는 한 달에 용돈 30만 원씩이라도 꼬박꼬박 드렸으면 좋겠어.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 하고 자기 월급 관리를 저한테 맡기겠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우리 엄마한테만 드려도 되는 용돈을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30만 원씩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둘이 벌어도 월급이 1,000만 원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합쳐봐야 60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다른 곳에 돈 새는 게 없으니 열심히 살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신혼 초부터 시댁에 대해서 하나둘 제가 몰랐던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시작되었는데 저희 신혼집 공사 문제로 일주일 정도 시어머니와 같이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아들만 바라보는 아들 바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모정을 넘어 애정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 차려주는 건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건 어머님 댁에 있는 동안 제가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날 입을 옷을 어머님이 하나하나 코디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편이 애도 아니잖아요. 멀쩡히 아내인 제가 옆에 있는데 옷 하나하나 뭐 입으라고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남편이 그날 입은 옷은 반드시 어머님이 가져가서 세탁기를 돌린다거나 남편이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님이 옆에 착 달라붙어 같이 보시더라고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싫었던 건 저희가 따로 나가서 살기 시작한 뒤로 어머님이 신혼인 우리 집으로 매일같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오셨다가 금방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저를 붙들고 한참을 떠들거나 어떻게든 집에 안 돌아가려고 하셨는데 그 속내가 너무 뻔히 보여서 정말 싫었어요. 이 건물이 너희 친정엄마 거라고? 여기 월세만 다 합쳐도 사돈 생활비 걱정은 없으시겠네. 어쩐지 너희 엄마가 고생 같은 건 안 해보고 산 티가 확 나더라. 그나저나 항암 받는 건 괜찮으시대?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저희 집안 살림을 뒤지고 다니셨어요. 냉장고에 반찬은 뭘 해먹고 사는지 확인하고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건 바로 잔소리를 쏟아내셨죠. 진짜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은 편이라 늘 허리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시키지도 않은 청소를 하더니 허리가 아프다며 죽겠다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 그냥 놔두세요. 제 집이니까 제가 할게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너가 집을 이 모양 이 꼴로 하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니? 이제 보니까 네 엄마한테 살림도 제대로 안 배운 모양이네. 대놓고 자기 아들 보란 듯이 우리 집에 오시면 시키지도 않은 밑반찬까지 만드시고 매번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 남편은 어머님에게 왜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에 오면 편히 있다가 가세요. 아니면 그냥 안 오시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면 내가 이러겠니? 내가 안 해놓으면 너희들 뭐 먹고 살 건데? 어휴, 힘들어도 내가 해놓고 가야 속이 편하지. 제가 옆에서 뻔히 듣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을 하시니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참다 못해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반찬 해놓으셔도 저희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솔직히 음식 낭비라 생각하고 한 번씩 사다 먹는 게 나아요. 다음부터 이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시더라도 그냥 차 한잔 하시고 쉬다 가세요. 저는 정말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고집을 피우셨어요. 아프다는 소리는 특히 저희 남편이 있으면 유독 심하게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집안일을 대신하다가 아프다는 걸 아들 앞에서 티내고 싶으셨던 거죠. 제가 그걸 모르겠으니까.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굳이 하지 말라는 일을 억지로 하다가 저러시니 저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찾아와서 이러시니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최소한 저희 집에 오실 때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너는 내가 집에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하니? 그럴 거 없다. 너는 내 아들이랑 결혼했으니 이제 우리 가족인 거고 내 아들 집은 내 집이나 마찬가지야. 안 그러니? 그냥 엄마가 왔다 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불편할 게 없지. 진짜 벽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어요. 시댁이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주말이 되면 쉬는 날이라고 찾아오시고 주중에는 아무 말도 없고 예고도 없이 그냥 찾아오십니다. 결국 어머님이랑 대화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리 우리 엄마라고 해도 내 집에 와서 살림 간섭하는 거 싫어. 근데 어머님이 오시면 가만히 있다 가시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가 심하시잖아. 어머님 잔소리도 싫고 몸 아프다면서 청소하고 가시는 것도 싫어. 남들이 보면 내가 시어머니 일 시키는 줄 알 거 아냐? 당신 입장도 이해해. 일단 내가 엄마한테 찾아오시는 횟수를 줄여달라고 말씀드려볼게. 혹시 우리 엄마가 청소한다고 하면 당신이 말려. 나도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시어머니에게 하자마자 어떻게 됐는 줄 아시나요?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이랑 담 쌓고 살고 싶니? 왜 잘해줄 때 고마운 줄을 몰라? 내 아들 시켜서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 시키면 좋냐?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세요. 일단 저는 어머님한테 우리 집 청소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찾아오시는 횟수를 좀 줄여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너 지금 그 집이 너희 엄마가 해줬다고 유세 떠는 거냐?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쪽에서 먼저 꼬리 내리고 사과하고 끝냈지만 대체 우리 친정엄마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결국 저의 반항은 본전도 못 찾고 끝나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떡하고 가운데에 자리 잡으시고는 남편이 조금만 제게 관심을 보이고 말이라도 붙이려고 하면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셨어요. 마치 제가 본인 애인이라도 뺏어간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면 남편은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평소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었고 결정적으로 어떤 날에는 자기 가족들 앞에서 제 편을 드는 게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는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 엄마한테 사과드려. 엄마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아무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너희들이 알아서 어느 세월에 한다고 그래? 내가 옆에서 잔소리 안 하면 집안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니? 어머님 하시는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지만 시부모 앞에서 뛰쳐나올 수도 없고 그냥 꾹 참고 버티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엄청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30분 거리에 있는 친정에 달려갔는데 엄마는 제 얼굴만 보고 대충 파악을 하셨는지 그냥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시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머님은 왜 저렇게 저를 못살게 구는 건지 이런 못난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신혼 때는 원래 맞춰가느라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는 둘 사이의 문제보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싸워가며 1년을 버티고 살았는데 그때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던 엄마의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는 이제 수술 그만하고 싶어. 너 결혼하는 것도 봤으니까 이제는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아빠 보러 갈래. 건물은 너한테 증여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관리도 전부 너가 다 해줘. 그때 엄마는 회복을 하기 힘들다는 걸 직감을 하셨는지 재산 정리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엄마의 재산은 저희를 포함해서 5집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과 엄마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전부였죠. 본인이 갑자기 잘못됐을 때 급하게 재산을 정리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저도 엄마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전문적인 법무사를 통해 세금 정리도 확실하게 하고 하나하나 재산을 제 앞으로 넘겨주셨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단 한 번도 남편과 공동재산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유일하게 엄마에게 남겨주신 재산이었고, 그걸 엄마에게 물려받으면 당연히 오롯이 제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재산을 증여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남편은 왠지 모르게 들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신이 나보였다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듣고 알게 되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 건물이 이제 와이프 거가 되는데 마침 다음 달이면 2층에 월세 만기되어 나가는 집이 있거든요. 그럼 엄마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래요? 라고 하는 순간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진짜 제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재산을 나한테 증여를 해주셨는데 거길 왜 시어머니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서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나는 너희 집이 마음에 들더라. 새로 싹 고쳐놨으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니? 아니면 네 동생이라도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해. 평소에 저는 웬만한 헛소리에는 대꾸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번엔 도저히 참기 힘들어서 한마디 해버렸어요. 무슨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 월세 받던 곳이라 어차피 다른 세입자들일 거예요. 어머님이 들어오실 거라면 보증금 4천에 월세 60만 원씩 내시면 돼요. 너가 나한테 월세 받을 생각이었니? 됐다 됐어. 나도 그런 낡은 집에 월세까지 내면서 살고 싶은 생각 없어. 제가 월세 내라고 했더니 다행히 그 집에 들어오겠다는 고집은 안 부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이 인간들 앞에서는 절대 친정 재산 문제 같은 걸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겨우 반년 후에 친정엄마의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결국에는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던 저는 장례부터 엄마 모실 납골당까지 갑자기 알아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그때를 생각하면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상황 자체를 슬퍼할 새도 없이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먼저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사시던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하루하루 슬픔이 밀려오는 통에 정말 많이 힘들었죠. 형제자매 하나 없이 의지하고 살았던 엄마였으니 각별했던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보다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사망 신고하고 은행 계좌며 남은 재산 문제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부동산인데요. 103동 501호 집 내놓으신 거 맞죠? 집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네? 집을 내놨다고요? 저는 그 집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이상하네. 며칠 전에 오셔서 집 내놓으셨잖아요. 김점래 씨가 어머니 맞으시죠? 아니요, 그분은 제 시어머니인데. 그 순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친정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어차피 제 명의로 된 제 집인데 시어머니가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해도 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황망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집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있었어요. 너 마침 잘 왔다. 부동산에서 아까 전화 왔었다며? 당장 집 보러 온다는데 그걸 왜 거절했어? 여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어차피 금방 팔린다길래 하루라도 빨리 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바로 집 보러 온다고 하잖아.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싸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만 있었더니 어머님이 제게 이러시더군요. 어차피 이자도 내야 하고 집값도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너희 엄마 아파트는 냅둬봤자 오르지도 않아. 지금 안 팔면 나중에 고생할 거야. 그동안 참았던 분노의 감정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슬픔의 감정과 합쳐지면서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헛물켜지 마시고 어머님도 애인처럼 생각하는 아들 데리고 제 집에서 나가세요. 앞으로는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말고요. 이혼할 거니까요. 여보, 이혼이라니? 그 집 팔기 싫으면 안 팔면 그만이지. 갑자기 이혼 소리가 왜 나와?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니? 너가 뭔데 내 아들 신세를 망치려고 해? 시모는 진짜 무식하고 막무가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물러설 제가 아니었죠. 권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 인간들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강경하게 나가라고 하는 저를 보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는 급하게 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하늘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파렴치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맞서야 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모시고 도망간 남편이 뒤늦게 제게 연락을 해왔는데 가뜩이나 화가 나는 제 뒤통수를 한 번 더 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아까는 내가 엄마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실은 엄마가 장모님 아파트 팔아서 갈비집 한다고 상가 계약을 해버렸어. 이미 프랜차이즈 가맹비까지 다 내고 계약을 한 상황인데 어쩌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다 저질러 놓고 어쩌긴 뭘 어쩌라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저는 남편과 다투고 그날 분한 마음에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분명 남편과 시부모는 제 재산을 노리고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게 뻔하니 미리 소송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 생활 3년이면 재산 분할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경우는 재산 대부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거라서 그건 지금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착수금을 입금했고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정식으로 이혼 통보를 날렸고요. 반응은 당연하게도 이혼 못 해주겠다 하더군요. 제가 소송까지 가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독하다, 돈독이 올랐다, 말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월급을 전부 저한테 맡겼는데 자기가 이혼 당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독하긴 누가 독하다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 장모 돌아가시자마자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건 사람이 할 짓이냐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죠. 결혼하는 것도 난관이 많았었는데 이혼은 더 쉽지 않았어요. 이혼보다는 아예 파혼이 낫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악을 쓰면서 재산 반반 분할하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얼마 후 정식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가니 그제서야 현실을 파악했는지 저한테 상가 계약금과 프랜차이즈 위약금만 대신 갚아달라며 싹싹 빌고 구슬리기 시작했죠. 그 속이 훤히 보이는데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줬더니 저보고 3년 동안 부부 돈 관리를 하면서 친정으로 돈을 빼돌린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지만 저희 변호사님께서 원래 이혼 소송이라는 게 상대방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진흙탕 싸움을 해야 끝이 난다며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재판까지 가서 이혼을 하고 서류 정리까지 다 끝난 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혼자 집에서 맥주 파티를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혼하니 이렇게 속 시원하고 좋은 것을 뭐하러 3년이나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예 친정엄마가 살던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신혼집으로 쓰던 곳은 전세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씩씩하게 혼자 잘 살고 있어요. 듣자 하니 시댁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지른 짓을 해결하느라 대출까지 받고 아주 고생하는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는 어머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이혼했으니 옆구리에 끼고 행복하게 사시겠죠. 저는 앞으로 절대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